이러다가 또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니야? 일단 영끌 쪽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영끌 자체가 불가능하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상황하고 현재 2023년도의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억지가 있어요. 지금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안정되고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된다. 지금의 2009년도 상황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부동산 컨설팅 담당하고 있는 허혁지의 수석위원입니다. 부동산 공화국 생존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급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의 속성과 한국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 코앞, 인천은 상승 반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는 거는 과거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서울 부동산원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 자체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점보다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상승 반전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상승했냐? 세종시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세종시가 많이 떨어졌고 선제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간을 좀 좁혀갖고 수도권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천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왜냐면 인천도 선제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 25개구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25개구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높은 데가 어디냐? 송파구입니다. 왜 송파구가 많이 올랐을까요? 가장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서울 25개구 중에서 주간 단위를 봤을 때 올라가는 구는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하고요. 강남 쪽에서는 동작구, 강동구, 그다음에 강북 쪽에서는 용산구, 노원구 이렇게 7개구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7개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고요. 나머지 4개구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컸던 곳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컸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 지역이 다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특정 단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세 상승으로 보긴 좀 어려운데 이제 데이터가 일주일 단위 또는 월간 단위로 나오다 보면은 지역별 발표도 당연히 하겠지만 서울을 뭉뚱그려 갖고 발표를 할 겁니다. 5월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은 0.01% 전주 대비 하락했다. 이런 기사가 뜨거든요. 그럼 이제 5월 말 또는 6월 초, 6월 중순이 되게 되면은 서울 반전 이런 기사가 뜰 겁니다. 서울에서 떨어진 구도 있고 아니면 올라간 구도 있을 텐데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반전했다. 이런 기사가 뜰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 집 마련 하겠다는 분들은 이러다가 또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 대서특별대권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 대서특별됐을 때 이런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 갖고 지금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갈 거냐 아니면은 너무 호가가 지금 비싸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10억에 거래됐던 게 10억 1천만 원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겠죠. 근데 지금은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매도자들이 비싸게 내놓습니다. 10억이 아니면 11억, 10억 내놓다 보니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기사를 접한 내 집 마련의 수요자들이 이러다가 내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하게 되면 따라가서 추격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거기에 너무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을 볼 때는 보통 가격하고 거래량을 많이 봅니다. 일단 현재 거래량 자체가 작년 하반기보다는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월 1000건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682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기조가 있는데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이거는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던 게 상승하면서 전체 지수를 약간 끌어올리는 그런 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작년 하반기에 거래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왜 증가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1월 3일 날 13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25개구에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돼요. 전반적으로 매입을 할 때 허들이 좀 없어진 거죠. 그리고 1월 30일 날 특례 보금자리론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비싸서 집을 못 샀는데 낮은 금리로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을 해줘 하면서 이 20대 30대들이 약간 열린 마음으로 좀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현재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발 금리 급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가 인상돼서 시장이 더 안 좋아지지 않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의 정책, 금리 인상이 좀 완화된 거,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던 거 이런 것들이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해서 1월과 4월
10월까지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이 한 2,480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와, 작년 하반기에는 680건밖에 안 됐는데 현재 2,400건이나 돼? 뭐 3.6배나 올랐어? 이렇게 되면서 와, 거래도 화랑이고 가격도 반등한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가격은 말씀드렸듯이 저점 찍은 거 기준으로 약간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거래량 자체는 이 현재 거래량이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는 단기적인 앞에만 보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되거든요. 2019년부터만 보더라도 이미 거래량이 줄었을 때입니다. 2019년부터 이 4년 동안의 상반기의 거래량이 얼마냐면은 월 평균 4,000건이에요. 근데 지금 2,480건밖에 안 되니까 6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넓게 보면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 아파트의 월 평균 거래량은 7,100건입니다. 그러면 2,400건은 그 거래량의 3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거래량 자체가 가격을 올리면서 실제로 대세 상승으로 가격의 거래량이 작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전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지역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상승 전환은 아직 아니고요. 하락폭을 좁히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가 여전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세가 자체가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야지 아무래도 그때부터 뭔가 시장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30 연끌 쪽의 귀환 3월 주담대 2조 3천원 들어. 일단 연끌 쪽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연끌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서 내가 집을 산다는 거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도적인 대출 외에 내가 추가적인 대출을 받는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기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상승기 때는 LTV를 풀로 채웠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뭘 했죠?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통 2030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혼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 낼 능력이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대출에다 신용대출 해갖고 풀로 내버질 일이 계속 샀던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연끌이죠. 근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DSR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40% 내가 원금과 이자가 내 연봉의 40%못 넘기게 돼 있어요. 연끌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30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연끌이라기보다는 DSR 40%에 맞춰갖고 내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끌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2030들이 많이 사냐 했을 때 전체적인 2030들이 뭐 2020년, 2021년도에 샀던 것만큼의 많이 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샀던 분들이 계신 거고요. 그때 안 샀던 분들은 집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은 전체 거래되는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 거래되는 거에서 차지하는 2030 중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높아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니까 기사에는 2030이 다시 연끌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는 실거주 수요가 있을 거고요. 아파트라는 거는 또 투자성도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사람이 집을 살까요? 아니면 실거주가 집을 살까요? 당연히 실거주가 집을 삽니다. 근데 실거주의 니즈는 5060보다는 3040 아니면 2030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체적인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게 예전과 같이 영끌이다라고 몰아세우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기는 지금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론이 중요한 이유가 과거의 수많은 패턴들을 이론화하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그런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자들이 집을 삽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는 줄고요.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하면 또 집을 삽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폭등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게 최근으로 보게 되면 2019년, 2020년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거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래량이 더 줍니다. 그게 2020년 말, 2021년 초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외부 충격, 미국발 금리 급등으로 이제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22년 하반기죠. 침체기가 되면서 완전히 거래량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되죠?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올랐으니까 집 사지 마 했을 때 거래량이 주는데 지금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집 사도 되는 거야.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 모형,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회복기가 있고 호황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불황기가 있는데 지금은 침체기에서 불황기로 넘어가는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거래량 증가하는 거는 맞는데 가격 지금은 반등하는 내용 나오지 않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2013년부터 2021년 말까지 엄청나게 장기간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때 계속 직선으로 올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 있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또 하락했다가 재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기 때 일시적 하락이 있었고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있듯이 하락기에도 일시적인 반등이 있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승은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값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수요 공급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장의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 이거 M2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외부 충격. 결국 외부 충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미국발 금리 급등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이제 가격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되는 거는 아파트, 주택이라는 것 자체는 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동산만 갖고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게 파도라고 하게 되면은 경제라는 건 바다거든요. 이 바다 안에 부동산, 파도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은 부동산은 출렁거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출렁거렸던 게 있는데 97년도에 외환위기 때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급락을 했어요. 98년도에는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요. 99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V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시적 상승을 되는 걸 보고 이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거세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2008년도에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2009년도에 실제 거래량도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가격도 이어 투 이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08년도 대비 6% 정도 서울 아파트가 올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2010년, 2011년, 2012년 가격이 계속 빠져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는 거죠.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환위기는 국내 이슈예요. 되게 힘들게 우리가 극복을 했지만 우리가 해결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글로벌이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져요. 미국 문제 해결됐네. 근데 유럽 재정이 이렇게 터지고 이런 것들이 그 글로벌에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미국 금리 급등발, 이 현재의 상황 자체가 글로벌 이슈냐 국내 이슈인가 이걸 봐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글로벌 이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은행들이 망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봉합이 잘 된다. 와, 봉합이 너무 잘 됐어. 인플레이션도 잡혔고 이제는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낮춰도 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블랙스완이 나타나듯이 증가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한 번에 봉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뭔가 신용경색이 또 일어나고 금융부실이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렇게 변이나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미래는요. 하지만 예측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가능성이에요. 어디에 가능성이 더 높냐. 만약에 이게 현재의 이 위기가 부동산만 보실 게 아니고 경제 자체가 깔끔하게 봉합될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상승이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이게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의 상황하고 현재 2023년도의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우리가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1990년대 초반에는 주택 200만 원 공급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 상태에서 외환위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으니 문제를 해결하니까 V자 반등을 했던 거죠. 근데 최근의 상황은 좀 다르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결국은 채권 회수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채권 회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워낙에 부동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대출을 못 갚아서 금융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뭐 LTV를 예전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뭐 100%, 120% 줬다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60% 정도였고 가격이 떨어져도 높은 시점 대비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파트 중심으로 한 금융부실 상태는 좀 적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계속 나오지 PF 부실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건 아직 안 터졌지만 터질 가능성이 좀 있는. 두 번째는 현재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모든 물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회사원이요. 회사원의 월급은 어떻죠? 조금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뭔가 회식 2번 할 거 1번 하고, 비싼데 2번 갈 거 1번 가고, 배달시킬 거 내가 가지고 픽업해서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해요. 장사 되는 자영업자면 되고,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 힘들어합니다.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 대출 많이 받아가고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런 침체기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영업자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이 그런 물건을 경매나 아니면 금매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도 있고요. 아파트에서 부실이 생길 가능성은 낮지만 최근에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이 정말 많잖아요.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분이 세입자고, 세입자는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채무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채무 상한 이슈가 조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시한폭탄된 미 상업용 부동산 12년 만에 첫 하락.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갖고 대출도 갚고 해야 되는데 공실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하면서 가격이 급락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르긴 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 빌딩들이 공실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자체도 떨어지지 않고 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신축으로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지적이라는 거거든요. 지역성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가 됐다고 한국의 산업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이 크게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연동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하고 다르게 가격이 많이 안 빠졌거든요. 왜 안 빠졌냐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살 때는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갖고서 4% 수익 나는 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50억을 빌렸는데 50억에 대한 대출 이자가 2%입니다. 그러면은 100억을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4%인데 50억을 투자하게 되면은 대출 받아갖고 수익률이 6%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금리였을 때는 대출을 많이 받아갖고 내가 큰 빌딩을 사겠죠. 근데 금리라는 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임대료 받는 걸로도 뭐 이자를 못 낼 수도 있는 거고 임대료 받는 걸로 이자 내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왜 가격이 지금 안 떨어지고 있냐? 수익형 부동산은 이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가장 많이 됐을 때가 2020년, 2021년도거든요. 이때가 언제죠?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풉니다. 그리고 금리가 엄청나게 낮았어요. 대출금리가 2%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도에 거래가 많이 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뭐 영끌해서 샀던 분들 아파트 싸게 내놓듯이 싸게 내놔야 되는데 싸게 안 내놓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보통 수익형 부동산은 고정금리가 3년이에요. 내가 2% 받은 게 예를 들어 2020년도 하반기에 100억짜리를 샀습니다. 대출 80억 받아갖고 금리가 2%예요. 그러면은 2021년, 2022년, 2023년 아직까지 2%인 거예요. 그럼 이제 3년이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가 갑자기 5%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못 버텨요. 결국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사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절대 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면 가격이 너무 높아 있고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다는 고정금리로 낮게 저리로 받았던 물건들이 변동금리를 바뀌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오는 매물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할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중소형 빌딩, 대형 오피스 빌딩 시장이 있고 중소형 오피스 빌딩 상가 시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소형 시장 같은 경우에 좀 낙폭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분양 폭탄이 결국 건설사 줄도산 공포 현실로. 지금 미분양 자체가 증가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증가를 계속 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예요.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월별로 이제 보게 되면 약간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기에는 약간 억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분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요즘 분양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 자체를 못하는 이유가 이거는 우리가 원가라는 게 있죠. 우리가 건설해서 분양을 한다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토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적정 마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적정 마진 생각 안 하고 지금 분양하자. 어차피 토지 사는 거 있으니까. 그러면은 토지비가 있고 건축비가 있고 그냥 분양가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분양가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에 분양하게 되면은 미분양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은 분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요. 건설사 아무 문제가 없냐? 아니죠. 분양을 안 하게 되면 토지는 또 사놨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금융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양을 해갖고 이 돈을 회수하는 이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분양을 하자니 미분양이니까 분양을 못 하는 거고 이거 갖고 있자니 금융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되죠? 더 비싸게 분양해야 돼요. 원가가 있으니까. 더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시장이 빨리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빨리 좋아질 거냐? 그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양을 하게 되면 미분양은 늘어날 거고요. 분양을 하지 않으면 건설사의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몇 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안정되고 좋은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안 된다. 지금의 2009년도 상황하고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는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지만 그때 미분양은 뭐 16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뭐 7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그때는 이제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분양이 늘어나는 거고 지금은 아예 분양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입주 물량 자체가 올해 내년도에는 서울 빼고는 다 많거든요. 입주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는 하락될 수밖에 없고 가격은 좀 하락세가 좀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분양을 못하면 언제 문제가 되냐? 나중에 가격 상승기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가격 상승기가 되게 되면은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또 물량이 적으면은 가격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요새 이런 기사도 있죠. 지금 이렇게 분양 안 하면은 나중에 입주 물량이 적어서 문제가 된다. 빨리 이거 분양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말은 쉽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손해는 누가 보죠? 건설사가 봅니다. 그 건설사가 손해보고서 지금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미분양 이슈는 어디서 많이 터지냐면은 서울에서보다는 약간 외곽에서 많이 퍼져요. 지방에서. 서울은 땅값이 워낙 비쌉니다. 건축 단가가 600에서 700 올라간다 하더라도 땅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요. 근데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 자체가 쌉니다. 거기서 600에서 700 건축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건 타격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 단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의 타격은 누가 더 크냐? 땅값이 싼 곳, 아파트값이 싼 곳, 그런 곳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뭐죠? 건축 단가 올라갔으니까 조합원들 분담금 더 내라 이렇게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면은 갈 수 있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협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시장 자체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거래량 자체가 좀 유지가 되는 건 중요해요. 가격이 올랐으면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많이 올랐으면 많이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안 돌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사업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산업에 미친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가격을 뭐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거보다는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걸 중심으로 정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회복이 되려면 한 어느 정도로? 사실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벌집순환 모형 자체가 거래량과 가격의 패턴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이론이고요. 근데 이 이론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4국면 침체기에서 5국면 불황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사이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이 4국면 침체기에서 5국면 불황기로 넘어가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불황기가 6개월 만에 끝날지 2년 만에 끝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내가 어떤 사이클에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집을 살 때구나 아니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구나 아니 급하게 사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은 미국 금리 급등발 가격 하락이 크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 그런 것도 좀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